자,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분기 제3입니다. 진사왕, 아신왕, 전지왕, 구이신왕, 비유왕, 계로왕 이렇게 6분입니다. 6분. 최근에 제 방송에서요, 녹방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생방 보실 때 버퍼링이 많이 생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서 가끔 보면 켤 때 방송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정작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버퍼링이 심하다라고 할 땐 방송이 또 정상이라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진사왕 이전은 침류왕이었죠. 침류왕 때 혹은 근구수왕 때, 그 이전인 금구수왕 때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설이 있고요. 뭐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였겠지.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그 진사왕입니다. 진사왕. 자, 진사왕은 근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며 침류왕의 아우이다.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은 삼촌, 원래 태자가 아니라 그 태자의 삼촌이 왕위를 이은 거지. 자, 그는 사람됨이 용맹하여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침류왕이 사망했을 때 태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태자의 숙부인 진사가 즉위했다. 자, 2년 봄에 국내에 1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징발해 관문에 방어시설을 설치했다. 그 규모는 청몽령에서 시작해 북으로는 팔곤성 서쪽으로는 바다에 닿았다. 청몽령은 어디냐면은 개성입니다. 개성. 개성역이 어디가 청몽령인데, 팔곤성의 위치가 좀 이설이 있어요. 여기로 보기도 하고, 아무튼 뭐 다른 데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몽령도 요 지역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로 보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대충 여기가 청목산이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청몽령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북쪽은 요까지, 그리고 서쪽은 바다니까 아마 이까지. 그러니까 대충 이제 예성강 일대, 여기가 예성강이거든요. 요 예성강 일대를 방어선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의 주요 격전지는 요 근처 지역, 혹은 요 북쪽 지역, 혹은 여기 있는 수곡성, 지금 이제 황해도 심계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8월에 고구려가 침입했다. 자, 3년 봄 정월에 진가모를, 진시가 나오죠. 진가모를 달솔로 임명하고 두지를 은솔로 임명했다. 자, 가을 9월에 관미령에서 말갈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관미령은 여기를 보고 관미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갈은 이미 요때가 언제냐면은 기원 후 387년입니다. 387년. 즉위년이 385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때는 낙랑군, 보통 이제 백제를 공격해온 말갈의 경우에는 다 낙랑군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요 시점에는 낙랑군이 이미 멸망했었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 쪽 일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말갈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진 놈들 있죠. 여진족, 그 만주 새끼들, 그 새끼들하고 다른 놈들로 봐요. 자, 5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했다. 6년입니다. 가을 7월에 혜성이 북하에 나타났다. 북하라는 것은 성좌 이름입니다. 성좌. 28수 중에 하나겠죠 뭐. 자, 9월에 왕이 달솔 진감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게 해서 도곤송을 함락시키고 포로 200명을 잡았다. 왕이 진감호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다. 도곤송은 어디냐? 도곤송은 여기 매천 아닌가? 도합성, 고구려 본기에 도합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요걸 이제 백제 본기에서는 도곤송으로 나와요.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 자, 겨울 10월에 왕이 구원에서 사냥하다가 7일 만에 돌아왔다.
7년 봄입니다. 391년입니다. 봄정월에 공시를 중수하면서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진귀한 새를 기르고 기이한 화초를 가꾸었다. 여름 4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에 적현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적현성은 어디냐? 저기 이쪽 아닌가? 지금의 회양 근처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보면은 강원도에서 불쑥 튀어나간 곳이잖아요. 계속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다툼이 많았던 곳일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뭐 그랬답니다. 말갈이 함락시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쪽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가을 7월에 왕이 서쪽 지방의 큰 섬에서 사냥하다가 직접 사슴을 쏘아 적중시켰다. 자, 8월에 왕이 다시 횡악 서쪽 지역에서 사냥하였다. 횡악은 지금의 북한산을 의미합니다. 북한산. 자, 8년입니다. 여름 5월 초하루 정묘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가을 7월, 여기 392년이에요. 고구려왕 담덕이 바로 그겁니다. 광개토대왕입니다. 호태왕. 자, 호태왕이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북쪽 변경을 침공해 석현성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석현성은 있나요? 석현성, 개풍군, 여기네. 여기 이게 석현성이구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구려 분기에도 나오죠, 그죠? 호태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요 예성강 일대를 다 조져버리고 가는데, 관미성도 함락시켰다는 걸 봐서는 이제 요 임진강하고 예성강 하류 부근에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공세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왕은 담덕이 용병에 능통하다는 말을 듣고 대항하기를 회피했다. 한수 북쪽의 여러 부락을 빼앗겼다. 자,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관미성은 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로 왔습니다. 네. 자, 왕이 구원에서 사냥하며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 392년입니다. 자, 11월입니다. 왕이 구원에 행궁에서 죽었다. 삼국사기에는 진사왕이 그냥 죽었다고만 나와있어요. 죽었다고 나와있는데, 일본서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에서는요, 아신왕, 그러니까 원래 침류왕의 아들, 그러니까 원래 왕위를 이었어야 될 침류왕의 아들인 아신왕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진사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전 번 기억이 나는 분이 없겠지만, 요 진사왕 이전, 진사왕의 형인 이제 그 침류왕은요, 재위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동안밖에 왕위에 못 있었거든. 그걸 보면은 아마 그 침류왕에서 진사왕, 그러니까 형에서 동생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과정도 아마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고 아마 쿠데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그 침류왕이 죽은 이후에 쿠데타라면 진사왕이 그 아신왕을 살려둘 이유가 또 없으니까 그것도 좀 아리송하긴 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사왕의 경우에는 뭐 쿠데타였든 뭐든 간에 왕이 오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때 하필이면 적성국 고구려의 왕이 호태왕이었기 때문에 재수없게 두들겨 맞다가 쿠데타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아신왕입니다. 아신왕,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노객 아신왕. 아신왕은 혹은 아방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이제 그 김부식이의 그거겠죠, 주석이겠죠. 아방, 한자가 비슷합니다. 아신, 아방. 자, 아신왕은 침류왕의 맏아들이다. 그가 한성의 별궁에서 태어났을 때 신비로운 광채가 밤을 밝혔다. 그가 장성하자 의지와 기풍이 호방했으며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했다. 침류왕이 사망했을 때 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의 숙부 진사가 왕위를 이었는데, 진사왕이 재위 8년에 사망하자 그가 즉위하였다. 2년 봄입니다. 2년 봄 정월,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배하라고 또한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동명왕은 꾸준히 나오죠. 그 백제에서 왕이 바뀌면은 항상 동명왕한테
배아라는데, 그러면 왜 생뚱맞게 동명왕이 나오냐? 이거는 여기서 동명왕은 아마도 주몽이죠. 추모성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성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요 시조인 동명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구려 건국설화가 부여 건국설화를 뺏겼다라는 정황 증거가 있는 만큼 아마 원래 부역이었던 백제 사람들은 동명왕을 자기 시조로 생각하고 계속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진시죠.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진무는 왕의 외삼촌으로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많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외삼촌이라 그랬으니까 침류왕의 와이프가 진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신왕의 아빠가 침류왕이니까. 자, 가을 8월에 왕이 진무에게 관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의 요새다. 그 땅이 지금은 고구려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과인은 애통해하니 그대는 응당 이 점에 마음을 기울여 이 땅에 빼앗긴 치욕을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아신왕은 마침내 1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칠 것을 계획했다. 진무는 병졸보다 앞장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석현 등의 다섯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관미성을 포위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굳게 방어했다. 진무는 군량 수송로를 확보하지 못해 군대를 끌고 돌아왔다. 호태왕 때 진사왕 말기에 빼앗긴 여러 성들, 여기 예성강하고 임진강 하류쯤에 있는 여러 성들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답니다. 자, 3년입니다. 3년 봄 2월에 왕이 받아들인 전지를 태자로 삼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다. 왕의 이복 동생 홍을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가을 7월에 고구려와 수곡성 아래에서 싸워 패배했다. 수곡성은 여기에요. 황해도의 신계입니다. 신계. 자, 낮에 태백성이 나타났다. 4년 봄입니다. 2월에 해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자, 가을 8월입니다. 왕이 좌장 진무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니 고구려 왕인 담덕, 호태왕이죠. 호태왕이 직접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폐수의 진을 치고 대항했다. 우리 군사가 크게 패했으니 사망자가 8,000명이었다. 크게 진 거죠. 사망자가 8,000명이면 엄청나게 크게 진 겁니다. 폐수가 여기입니다. 예성강, 여기서 보통 대동강을 폐수라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예성강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 지역에서 아무튼 백제군하고 고구려군이 싸우다가 또 백제군이 졌답니다. 또 졌답니다. 자, 겨울 11월에 왕이 폐수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직접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청몽령 아래 진을 쳤다. 청몽령은 아마 메나 여기 개성 인근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때 마침 큰 눈이 내려 병졸들 가운데 동사한 자가 많아 왕은 회군에 한산성이 와서 군사들을 위로했다. 요 다음 기사가 이제 재밌는 건데요. 재밌는 기사인데, 자, 6년입니다. 아신왕 6년입니다. 여름 5월에 왕이 외놈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놈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냈다. 요때 외가 누구냐 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얘기고요. 정말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얘기고, 그리고 삼국사기, 그리고 그럼 도대체 이제 전지왕 때 백제하고 외가 붙어먹어서 백제가 얻은 게 뭐냐 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얘기인데, 일단 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외라고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외는 전에 일본 서기 읽었던 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은 내량 중심이죠. 요지역 내량 문지 중심으로, 내량하고 대판 여기 중심으로 해서 쭉 커나갔던 외놈들이란 정권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화 정권이라 그러고, 외놈들은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외놈들은 이제 요게 자기네들의 유일한 정권인 것처럼 유일한 만세일개 정권이다, 국가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땅이 좀 작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삼국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각지에 분립해서 그 분립해 있는 소국들이 수십 개 수백 개나 되는데, 근데 한국보다 큰, 조선보다 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도 좀 더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 고대니까 좀 적게는 하겠지만은 많이 살았을 것 같거니와 땅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각지에 이제 분립하고 있는 세력들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석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만세일계로 소자노전이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뭐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천무천왕이 여기서 태어나서 뭐 천무천왕이 난다, 그 진무천왕, 신무천왕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막 그 내량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거나 내량 중심의 세력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분립하고 있었을, 난립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여기서의 왜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냐, 북구주 지방으로 보통 봅니다. 북구주 지방, 지금의 복강, 후쿠오카, 그 다음 기타 규슈, 북구주죠, 그죠? 북구주, 그 다음에 여기는 좌가, 그 다음 장기, 요런데 요런 지역에 있던 왕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기는 보면은 중국하고도 가깝고, 그죠? 상대적으로 중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한국하고도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명이 들어오는 최전선인 거야, 가장 앞쪽.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원숭이 섬에서 유일하게 사람 가까운 놈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여기인 거고, 고대부터 아마 분명히 그러면 한국하고 어떤 식으로는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렇게 이제 백제한테 얘기한 게 아닐 거고, 아마 그 이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거고, 우리가 일본 서기에 백제 관련된 기록들을 취사 선택한다 그러면 신공황후 시기 때 있죠. 신공황후기에서 보면 근초구황하고 신공황후가 같이 마한 남부를 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볼 때 근초구황 때부터 이미 어떤 식으로든 여기 북부에 있는 외놈들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 임나 있죠. 임나, 일본석이 계속 나오는 임나라는 것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 외놈들이, 그러니까 여기 북구주에 있는 놈들이 요 지역을 정복해서 막 자기 식민지로 삼았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얘들하고도 연결돼 있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때 진사왕, 이때 이제 그 아신왕이 자기 태자인 전지, 자기 아들인 전지를, 나중에 전지왕이죠, 전지를 인질로 보낸 외놈들도 아마도 여기 북구주에 있는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설도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구주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 외놈이다, 대화정권이다. 근데 대화정권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백제를 막 도와준다 그러는 게 사실 좀 많이 멀어 보이죠, 그죠?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아닐 거고, 아마도 이것은 아닐 거고. 세 번째는 임나입니다. 임나. 그러니까 요쪽에 있던 변진 세력이 아마 그 백제를 도와준 외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뭐 변진하고 그 다음에 북구주 지방을 아우르던 어떤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30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아마 북구주 지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아마 유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와 통교한 왜는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요거고요. 그럼 백제는 왜놈들하고 통교해서 뭘 얻었냐 라는 얘기도 해볼 만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와 고구려 사이 전쟁이 생각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또 되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태왕비 있죠, 호태왕비. 우리가 책을 못 믿을 때는 금성문을 들따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호태왕비를 보면 호태왕비에서는 그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 후연하고 싸우다가 아무튼 뭐하고 싸우다가 막 내려와가지고 여기 어디입니까, 외놈들하고 백제놈들을 잡아 죽였다, 남쪽으로 내가 신라를 도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가 삼국사기는 없거든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로만 본다 그러면, 그 백제 본기도 마찬가지고 호태왕의 그 남쪽 진격 한계선은 예성강하고 임진강이에요. 그 길어봤자 임진강, 요건 한강이구나.
임진강하고 그 다음에 예성강이라고 요까지가 호태양의 진격 한계선인데, 근데 호태양비로 볼 때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호태양비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 남쪽까지 와가지고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 나오는 외놈들, 아마도 가야놈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정황상, 혹은 이제 북구주 놈들이겠죠. 외놈들하고 그 다음에 그 백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 이겼다, 크게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삼국사기엔 전혀 안 나온다고. 근데 그럼 삼국사기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구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 경상북도 남부 지역에까지 고구려군의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삼국사기에 안 나와 있다고 호태양비에 나와 있는 얘기를 못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못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삼국사기가 상세하게, 나름 상세하게 기록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허락하는 한에서는 맞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되게 누락된 기록들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전에 우리가 그 백제본기에는 마한 정복 기록이 없다, 일본서에만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호태양이 남쪽 정벌도 삼국사기에 누락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한창 그러면은 고구려가 남쪽으로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을 때, 그건 좀 나중인 것 같은데, 한창 고구려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백제 입장에선 아마 신라를 조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백제본기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데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조지고 싶고,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자기 백제를 군사적으로 좀 도와줄 파트너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초고왕 때부터 여기 원숭이들이 싸움을 잘해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걸 찾은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신왕이 전지왕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태자인 전지를 북구주에다가 외놈들한테 이제 인질로 보내고, 여기서 인질이라는 거는 막 붙잡고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우호적인 의미나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요걸 통해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실제로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대로 기록으로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외놈들은 그럼 누구인가, 그리고 외놈들에게서 백제는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고, 실제로 그게 백제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면 굳이 군사적으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대신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최고의 승자는 되지 못했다. 호태왕을 이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신라를 완전히 합병하지도 못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죠. 물론 아신왕 이후에도 그 일본하고의 외놈들하고의 통교는 계속 이어지고요. 계속 이제 백제의 그 왕족들이 외놈들한테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일본 서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걸 보면은 아마 어쩌면 백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처럼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쩌면 그런 생각은 또 다른 임나 일본 부설, 임나 한국설이라 그래나, 아무튼 그런 이상한 설에, 근거 없는 설에 이제 또한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호태양비에서요,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 고구려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신왕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맥락을 아시고 요 삼국사기로 읽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풍성해질 거예요. 자, 가을 7월에 한수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다. 한수는 한강이겠죠? 7년입니다. 398년입니다. 7년 봄 2월에 진무를 병관 자평으로 삼고 사두를 좌장으로 삼았다. 사씨가 나오네 이번엔. 자, 3월에 쌍현성을 쌓았다. 쌍현성은 어디냐면은, 쌍현성은 어딜까요? 쌍현성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여기
메나 이제 그 개성 근처 있죠, 그죠? 요 근처로 본답니다. 자, 가을 8월에 왕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출동해 한산 북쪽 목책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큰 별이 떨어졌는데 진영에서 소리가 났다. 왕은 이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해 공격을 중단했다. 자, 9월에 서울 사람들을 모아 서대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게 했다. 8년 가을 8월에 왕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징벌하니 백성들이 병력을 고통스럽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신라로 도망쳤고 이 결과로 호구가 줄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망치면 북한이지 시발. 자, 9년 봄 2월에 혜성이 규와 루에 나타났다. 규하고 루는 둘 다 성주합니다. 성주. 28 그 방위 같은 거예요. 방위. 자, 여름 6월에 초하루 경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11년 여름 큰 가뭄이 들어 벼가 타들어가자 왕이 직접 횡악에서 기우제를 지내니 비가 내렸다. 자, 5월에 외국에 사신을 보내 큰 구슬을 요구했다. 12년 봄 2월에 외놈들한테서 사신이 오자 왕이 이들을 환영하고 위로했으며 특별하게 후하게 대우했다. 가을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공했다. 14년입니다. 14년 405년입니다. 14년 봄 3월에 흰 기운이 왕궁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과 같았다. 자, 9월에 왕이 죽었다. 아신왕이 405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전지왕입니다. 전지왕. 아까 일본의 그 외놈들한테 인질로가 있던 그 사람입니다. 전지왕. 자, 전지왕 혹은 직지라고도 한다. 직지라는 말은 이거는 삼국사기 주석인데요. 일본서기에 보면 직지왕이라 나와요. 직지왕. 자, 전지왕이 이름을 양서에서는 영이라고 했다. 그는 아신왕의 맏아들로서 아신왕 제3년에 태자가 되었고 6년에 외국에 갔다. 14년에 아신왕이 죽자 왕의 둘째 동생 훈해가 정사를 대리하며 태자의 귀국을 기다렸는데 왕의 막내 동생인 첨례가 훈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때 전지가 외국에서 부고를 듣고 울면서 귀국을 요청하니 외왕이 100명의 군사로 그를 보호하여 귀국하게 했다. 그가 국경이 이르자 한성사람 해충이 와서 구하기를 대왕이 죽은 후에 왕의 동생 첨례가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으니 태자께서는 경솔히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전지가 외인들을 체류시켜 자기를 호위하게 하면서 바다 가운데 섬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첨례를 죽이고 전지를 맞이해 왕위에 오르게 했다. 왕비는 바로 팔수 부인이다. 그녀는 아들인 우이신을 낳았다. 전지왕은 좀 특별합니다. 태생은 그냥 정상적이구나. 아신왕 때 그 외놈들하고의 북구주 지방으로 본다 그러면 외놈들하고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전지를 외놈들한테 파견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 살다가 아신왕이 죽으니까 외놈들의 호의를 받아서 다시 또 와서 왕이 되었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백제사에서. 요 이후로 몇 번 있을 거예요. 특이하죠, 그죠? 요즘도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있나?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와가지고 막 기업을 승계한다 이지라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국적은 미국인. 2년 봄 정월에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배할하고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고 죄인들을 크게 사면했다. 자, 2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진나라는 여기서 아마 동진이겠죠. 자, 가을 9월에 해충을 달솔로 삼고 해씨가 나오네. 한성에 비어 1천석을 주었다. 3년 봄입니다. 2월에 이복 동생 여신을, 아마 여기서 여신이라 되어 있는데 부여신이겠죠. 부여신인데 아마 그거를 여신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네요. 자, 이복 동생 여신을 내신 좌평으로 삼고 해씨가 또 나오네, 그죠? 해수를 내법 좌평으로 임명하고 해구를 병관 좌평으로 삼으니 모두가 왕의 친척이었다. 자, 4년 봄 정월에 여신을 상좌평으로 삼아 국사와 정사를 맡겼다. 상좌평이란 자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의 총재와 같은 것이다. 자, 5년에 외놈들이 사신을 파견해 야명주를 보내니 왕이 특별하게 예우했다. 야명주는 뭐 밤에도 빛나는 구슬 그런 건가요? 자, 11년 여름 5월에 갑신일에 혜성이 나타났다. 자, 12년 동진의 안제가 사신을 보내 왕을 책명해 사지절 도독 백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삼았다. 자, 백제하고 동진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자, 13년입니다. 봄정월에 초하루에 갑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여름 4월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자, 가을 7월에 동부와 북부 두 부에 1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징발해 사구성을 쌓게 하고 병관자평 해구를 시켜 이를 감독하게 했다. 사구성 어딜까요? 안 나와있군요. 모래의 입이란 그랬으니까 아마 임진강이나 한강 하구 부근 아닐까요? 아무튼 어딘지 알 수 없고. 사구성. 자, 14년입니다. 여름 외국의 외놈들한테 사신을 파견해 흰 포목 10피를 보냈다. 15년입니다. 봄정월 무술일에 혜성이 태미성좌에 나타났다. 자, 겨울 11월 초하루 정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16년 봄 3월에 왕이 죽었다. 전지왕이 죽었습니다. 전지왕이 죽었지만은 전지왕 시기에는 여전히 백제와 일본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구이신왕은 전지왕의 맏아들이다. 전지왕이 죽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8년입니다. 8년 겨울 12월에 왕이 죽었다. 구이신왕은 좀 특이해요. 구이신왕은 전지왕의 아들인데 아까 이제 즉위기사에서도 있었던 그 사람인데 왕이 올랐는데 8년 뒤에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 오르고 나서 8년이라 그러면 사실 엄청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2년 만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지? 아니면 이제 바로 그 달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8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록이 누락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김무시가 적기 귀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증인 비유왕은요, 비유왕입니다. 앞에 나왔던 비유왕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비유왕은 구이신왕의 맏아들이다 라고 나왔는데 주석은 이렇게 있습니다. 또 혹은 전지왕의 서자라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는 용모가 훌륭하고 말을 잘해 사람들이 따르고 귀중하게 생각했다. 자, 구이신왕이 죽자 그가 즉위했다. 구이신왕은 제8년 만에 죽고, 그죠? 기록도 즉위기하고 줄기밖에 없죠. 말년에 비유왕이 쿠데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쿠데타가 아니라 그러면 비유왕을 보고 삼국사기에서는 구이신왕의 맏아들이다라고 했는데 맏아들이 아니라 아마 구이신왕하고 형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이신왕이 재수없게 일찍 죽었다 그러면 이복 동생 혹은 뭐 친동생인 동복 동생인 비유왕이 즉위했을지도 모르죠. 애가 없이 죽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지? 자, 2년입니다. 2년 봄 2월에 왕이 내부를 순행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도에 따라 곡식을 주었다. 자, 외놈 사신들이 왔는데 수행자가 50명이었다. 3년 가을에 사신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송나라는 여기서 이제 동진을 이어서 나온 유송을 의미하겠죠. 자, 겨울 10월에 상좌평 여신이 사망하자 해수를 상좌평으로 삼았다. 자, 또 해시가 나오죠. 11월에 지진이 발생하고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아갔다. 12월에 얼음이 얼져났다. 4년 여름 4월에 요게 430년입니다. 송나라 문제는 왕이 다시 직공을 닦음으로 사신을 보내 선왕 영의 작호를 책봉해 주었다. 선왕 영이 바로 전지왕이죠. 전지왕. 요거는 삼국사기 주석입니다.
전지형 12년에 동진이 책명하여 사지절 도독백제 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삼았다. 좀 주석입니다. 자, 7년에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다. 가을 7월에 신라가 사진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신라가 요청했답니다. 8년입니다. 요게 433년이에요. 자, 8년입니다. 요건 434년이고요. 자, 봄 2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좋은 말 2피를 보냈다. 자, 가을 9월에 다시 흰 매를 보냈다. 겨울 10월에 신라에서 좋은 금, 우리가 아는 그 반짝이는 금 같은데 비단이 아닙니다. 자, 금과 명주를 담요를 보냈다. 요게 433년 뭐 요쯤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장수왕이죠. 장수왕. 호태왕이 죽은 이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한 게, 그러니까 원래 그때 당시 고구려 수도는 여기 공내성이었잖아, 그죠? 위남성. 여기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한 게 요때쯤이에요. 장수왕 15년이고요. 그게 427년입니다. 427년. 그러니까 천도를 하니까, 장수왕 때 천도를 하니까 그때 당시 아마 신라나 백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충분하게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새끼들은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했던 거겠죠. 신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위기감이 컸겠죠. 왜냐하면은 호태왕 때는 그냥 식민지 혹은 속국으로 끝이었는데 저 새끼 저거는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14년입니다. 여름 4월에 초하루, 14년 여름 초하루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겨울 10월에 사신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21년입니다. 447년입니다. 여름 5월에 대궐 남쪽 연못에서 불길이 일어났는데 불꽃이 수레바퀴 같았고 밤새도록 타다가 꺼졌다. 연못이라고요? 자, 가을 7월에 가뭄이 들어 곡식이 익지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들어간 자가 많았다. 28년에 별이 비처럼 떨어지고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2발 정도 되었다. 자, 가을 8월에 누리떼가 발생해 곡식에 해를 입혀 흉년이 들었다. 이건 아마 메뚜기 같은 거겠지? 자, 29년입니다. 455년입니다. 봄 3월에 왕이 한산에서 사냥했다. 가을 9월에 흑룡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시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두워지자 날아갔다. 자, 29년입니다. 왕이 죽었다. 비유왕이 죽었습니다. 비유왕 때에는 뭐 특별하게 전쟁 기사는 없는데 신라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비유왕 때부터 대충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 고구려에 대해서 신라하고 백제가 공동으로 위기감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동맹으로 구체화된 거는 나중일 텐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류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은요, 앞에 나왔던 계루왕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입니다. 자, 계로왕은, 이거는 주석이에요. 혹은 근계루라고도 한다. 앞에 초고왕하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있었죠, 그죠? 아마 그것처럼 계로왕을 근계루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계로왕도 계루왕하고 그런 관계 있지 않았을까 싶네. 자, 계로왕의 이름은 경사이니 비유왕의 맏아들이다. 비유왕이 제위 29년에 죽자 왕위를 이었다. 자, 14년 겨울 10월 초하루 개유일에 일식이 있었다. 15년 가을 8월에 왕이 장수를 파견해 고구려의 남쪽 병영을 침공했다. 자, 한동안 끊겼던 고구려하고의 전쟁 기사가 다시 있습니다. 남쪽 병영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예성강 쪽이겠죠, 그죠? 자, 겨울 10월에 상현성을 수축하고 청몽령에 큰 목책을 설치하고 북한 산성에 병졸들을 나누어 그곳을 수비하게 했다. 여기 그 개성 일대에 대한 방어가 지금 확충됐죠, 그죠? 자, 18년입니다. 472년입니다. 18년 위나라, 여기서 위나라는 북위겠죠, 북위. 자, 위나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하고 왕이 다음과 같이 표를 올렸다.
제가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이리와 승량이 같은 고구려 놈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 비록 대대로 중국의 교화를 받았으나 번병 신하의 도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멀리 천자의 궁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싶은 생각 끝이 없으나 북쪽의 서늘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컨대 폐하께서는 천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존경하는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본국의 관군장군 부마도위 불사후 장사 열애가 사람 이름이에요. 용양장군 대방태수 사마 장무 등을 보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를 찾아 목숨을 자연의 문명에 맡기며 제 정성의 만분의 1이라도 보내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천지신명이 감동하고 역대 황제의 신령이 크게 보호해 이들이 폐하의 거처에 도달해 저희 뜻을 전하게 할 수 있다면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길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고구려 새끼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런 얘기예요. 자, 표문에서 또한 말했다. 저와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 출신이므로 선조시대에는 고구려가 예정을 굳건히 존중했는데 아닙니다. 자, 그의 조상 쇠가 고구려의 이거는 무슨 왕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지. 고구려 왕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그 평양성에 죽었던 그 아저씨 있죠, 그죠? 그 아저씨 있죠. 어디가 죽었노? 자, 조상 쇠가 경솔하게 우호관계를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국경을 침범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 수라는 거는 요때면은 근초광인가요? 근구수왕이군요. 근구수왕. 우리 조상인 수가 군사를 정비해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틈타 공격하니 잠시 싸우다가 쇠의 머리를 베어 효시했습니다. 요거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국원왕을 직접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그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백제 쪽에서 윤색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로부터 감히 남쪽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풍씨의 운수가 다해, 풍씨라는 게 북연을 의미합니다. 북연. 자, 풍씨의 운수가 다해, 요 북연이 고구려한테 투항해 왔었죠, 그죠? 남은 사람들이 고구려로 도망해온 이후로 추악한 무리가 차츰 세력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우리를 무시하고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맺고 전화가 이어진 지 30여 년이 되었으니 재정은 탕진되고 힘은 고갈되어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만일 폐하의 인자한 생각이 원곳까지 빠짐없이 미친다면 속히 장수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저의 딸을 보내 후궁을 청소하게 하고 자식과 아우를 보내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겠으며 한 치의 땅, 한 명의 백성이라도 감히 저의 소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표문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연은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이름이 거련이거든요. 자, 지금 연은 죄를 지어 나라가 스스로 남에게 잡아먹히게 되었고 대신 가족들을 사륙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넘쳐나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멸망한 시기로서 폐하의 힘을 빌릴 때입니다. 또한 풍족의 군사와 군마는 풍족이 북연인가요? 집에서 키우는 새나 가축이 주인을 따르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고 낭랑의 여러 군은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니 황제의 위험이 한번 움직여 토벌을 행한다면 전투가 벌어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힘을 다해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하고 간기를 꾸미는 일이 많으니 겉으로는 외효가 스스로 자신을 변방의 나라라 낮추어 쓰던 말버릇을 본받으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한 화란과 행동을 꿈꾸면서 남쪽으로는 유씨와 내통하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연연과 맹약을 맺어 강하게 결탁하기도 함으로써 폐하의 정책을 배반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이제 유송, 그러니까 북이가 북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유씨는 북위의 가장 큰 적인 송나라 남조의 유송을 의미하죠. 북쪽의 연현이라는 건 아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유목민족일 겁니다. 몽골계나 아니면 그런 거겠죠. 거란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옛날 유임금은 지극한 성인이었으나 단수에서 전투에 묘만 저기 남쪽 그 오랑캐들입니다. 묘만에게 벌을 주었으며 맹상군은 어질다고 소문났었으나 길가에서 남을 꼬집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흐르는 물도 일찍 막아야 하는 것이니 지금 만약 고구려를 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진년 후에 우리나라 서쪽 경계 소석산 북쪽 바다에서 10여 구의 시체를 보았고 동시에 의복, 기물, 안장, 굴레 등을 얻었는데 이를 살펴보니 고구려 놈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는 바로 황제의 사신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고구려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이라 합니다. 비록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매우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송나라가 신주를 죽이니 초나라 장왕이 맨발로 뛰어나갔고 세매가 풀어준 비둘기를 잡아 요리를 하니 신릉군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고 이름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작은 변방도 오히려 만대의 신의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폐하께서는 천재의 길을 모으고 세력이 산과 바다를 기울일 수 있는데도 어찌 고구려와 같은 애송이로 하여금 황제의 길을 막도록 합니까? 이게 이제 북쪽 바다에서 얻었던 안장을 바쳐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길다. 아이씨, 아직 한참 남았는데. 현조가 백제의 사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공을 바쳤다 해서 융숭하게 이해하고, 현조라는 거는 북위의 황제 이름인 같은데요. 사신 소환으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백제로 가게 했다. 이때 조칙을 내려 말했다. 그를 받고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말을 들으니 아주 기쁘다. 그대가 동쪽 한 구석 오복에 밖에 있으면서 산과 바다를 멀리 여기지 않고 위나라 조정에 정성을 바치니, 이 탁발씨 오랑캐 새끼들이 씨발 말하는 꼬라지 마라 이거. 자, 그 지극한 뜻을 가상히 여겨 가슴속에 기억해두리라. 내가 만대의 누릴 위협을 계승해 사해에 군림하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니 이제 나라는 깨끗하게 통일되고 팔방에서 귀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얻고 이 땅에 이르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평화로운 풍속과 성대한 구사는 열애 등이 직접 듣고 보았다. 그대는 고구려와 불화에 여러 번 침범을 당했지만 만일 정의를 따르고 어진 마음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원수에 대해 무엇을 걱정했는가?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니들 얘기 잘 들었는데 우리는 너희 안 돌아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전에 사신을 보내 바다를 건너 국경 밖의 먼 나라를 위무하게 했으나 그 후 여러 해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는 그곳에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네가 보낸 안장을 예전 것과 비교해보니 중국의 산물이 아니었다. 의심되는 일을 사실로 단정하는 과오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구려를 침공할 계획은 별지에 상세히 밝힐 것이다. 이 조서에서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긴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고구려는 국토의 지세가 험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의 국토를 침범했으니 이는 자기 선대 임금의 오랜 원한을 갚으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큰 덕을 벌인 것이다. 전쟁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니 변경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사신은 신포서의 정성을 겸하게 되고 나라는 초나라 월나라와 같이 위급하게 되었구나. 이제 마땅히 정의를 펴고 약자를 구하기 위해 귀를 모아 변개처럼 속 공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선대로부터 번방의 신하로 자처해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다. 그들 스스로는 비록 이전부터 잘못이 있었으나 나에게는 명령을 위반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대가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와 그들을 곧 토벌하기를 요청했으나 사리를 검토해보아도 토벌의 이유가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난해 예 등을 평양에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고구려가 여러 번 주청하고 그 말이 사리에 모두 맞으니 우리 자신은 그들의 요청을 막을 수가 없었고 법관은 그들에게 죄명을 줄 만하지 못했던 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주고 예 등을 돌아오게 했다. 만일 고구려가 이제 다시 명령을 어긴다면 그들의 과오가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뒷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는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더라도 이치합당할 것이다. 모든 오랑캐의 나라들은 대대로 바다 밖에 살면서 왕도가 창성하면 변방신으로서의 예지를 다하고 은혜가 중단되면 자기의 영토를 지켜왔다. 따라서 중국과 예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전의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호시를 바치는 일은 3시에 그쳤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대가 강약에 대한 형세를 말했으며 지난 시대의 사실들을 모두 열거했지만 풍속이 다르고 사정이 변해 무엇을 주려 해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우리의 너그러운 규범과 관대한 정책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중국은 통일 평정되어 나라 안에 근심이 없다. 아닙니다. 자, 이에 따라 매번 동쪽 끝까지 위험을 떨치고 국경 밖에 깃발을 휘날려 먼 나라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원하며 먼 지방까지 황제 위풍을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은 고구려가 그때마다 진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미처 토벌을 도모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그들이 나의 조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계책이 나의 뜻과 맞으니 큰 군사가 토벌의 길을 떠나는 것도 장차 멀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대는 미리 군사를 정돈하여 함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때에 맞춰 사신을 보내 그들의 실정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사가 출동하는 날 그대가 향도의 선조가 된다면 승리한 후에는 역시 가장 큰 공로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대가 마친 포백과 해산물은 비록 모두 도착하진 않으나 그대의 지극한 성에는 잘 알겠다. 이제 별지와 같이 내가 여러가지 물품을 보낸다. 잠깐만요. 아, 돌아버리겠네요. 또한 고구려왕 연에게, 연이 바로 장수왕이죠, 조서를 보내 안 등을, 안이 아까 그 백제사신인가요? 백제사신님이 장모하고 그 다음에 열애인데, 열애, 안은 누구죠? 아무튼 자, 안등을 백제로 보호해 보내도록 했다. 안등이 고구려에 이르자 연이 장수왕이죠. 연이 예전에 여경과 원수진일이 있다 해서 그들을 동쪽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므로 안등이 모두 돌아가니 위나라에서는 곧 고구려 왕에게 조서를 내려 엄하게 꾸짖었다. 그 후에 안등으로 하여금 동래를 출발해 바다를 건너 여경에게 조서를 주어 그의 정성과 절조를 표창하게 했다. 여경이 바로 그거죠, 계로왕이죠. 봅시다. 계로왕의 이름이 경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아마 여경이라 그러는 게 부여경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아마 그 계로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는 누구죠 근데? 자, 그러나 안등이 바닷가에 이르자 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끝내 백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은 고구려가 자주 병력을 침범한다 해서 위나라에 표문을 올려 군사를 요청했으나 위나라에서는 듣지 않았다. 왕이 이를 빡쳐서 마침내 조공을 중단했다. 좀 긴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정선이 이랬습니다. 북쪽에 북위가 있었고요. 북쪽에 북위, 남쪽에는 유송이 있었죠. 유송. 남북조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마씨 병신들이 그 만들어놓은 556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북쪽은 오랑캐 중심의 그 왕조가 들어서고, 남쪽에는 한족 중심의 이제 왕조가, 짱깨 중심의 왕조가 들어섰는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둘 다 한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쨌건 중국 놈들하고 직접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다 손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요게 그때 당시 고구려하고 중국의 경계인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굳이 그 통일은 아니죠, 반통일 왕조하고 전쟁을 벌여서 자기들한테 좋은 것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위 입장에서도 고구려만큼 그렇게 통일돼서 주변에 유송을 제외하거든요. 통일돼서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군사활동을 벌이고, 그리고 강력한 세력이 없다 보니까 고구려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북위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스스로 아유저 십새끼들 그러면서 서로 봐주는 형태였어요. 서로 이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였고, 그래서 고구려 본기 요때 장수왕 본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북위에다가 조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집 잡힐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 서로서로 직접 주먹질하지 말자. 우리가 속으로 십제기들이라는 건 알고 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송에도 보냅니다. 유송에도 보내요. 유송에도 보냈는데 한 번은 그 부귀한테 걸려가지고 개쪽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그 기록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삼국사의 기록에는 막 그 뭐예요, 고구려하고 전쟁이 막 터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장수왕이 평양으로 내려온 이후부터 계속 그 고구려 계속 이제 백제후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내가 예성강 그 다음에 임진강이라 그랬지만은 중원고구려비를 보면 중원고구려비 충주 있죠. 여기 충주, 여기 충주구나. 여기가 충주의 탕금대거든요. 탕금대고 중원구가 얘들아, 중원구가 충주의 여기 어딘데 구는 또 안 나와있나?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중원에 보면은, 충주의 중원에 보면은 고구려비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중원고구려비라 그러는데, 요게 원래 장수왕 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호태왕 때 만든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왕이 아니라 호태왕 때다. 그걸 감안하면은 고구려의 남쪽 그때 경계가 그러니까 한성을 턴 것까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그러니까 충주 이쪽이죠. 충청북도의 중심 지역까지 쭉 돌파해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장수왕 때도 아마 요를 완전하게 다 유지하지 못했겠지만 충실하게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백제가 북쪽 그리고 동쪽, 아마 동북쪽 이런 이제 방향들에서 고구려한테 받는 압박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을 거고, 한성이 아마 그러니까 언제든 한성이 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아마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백제가 아무리 고구려한테 수세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백제가 이렇게 북조 왕조에까지 그걸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 요게 처음이거든요. 아마 그리고 요게 마지막일 거고, 그걸 보면 많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이제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누락된 기록들이 저 항상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 항상 추측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길고 긴 문답의 전말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바로 472년입니다 3년 뒤에 또 큰일이 터지죠. 자, 21년입니다 계로왕 21년 475년입니다 21년 가을 9월에 고구려왕 거련이, 장수왕이죠,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한성이 포위당했습니다. 한성은 아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자, 왕이 맞서 싸울 수가 없어 성문을 닫고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이 군사를 네 방면으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한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질러 성문을 태웠다. 백성들 중에는 두려워해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도주를 했으나 고구려 군사가 추격해 왕을 죽였다. 자,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치기 위해 백제에 가서 첩자 노릇을 할 만한 자를 구했다. 이 도림 이야기는 고구려 본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때 스님 도림이 이에 응해서 말했다. 제가 원래 돈은 알지는 못하지만 나라의 은혜에 보답고자 합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시고 일을 시켜주신다면 왕명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장수왕이죠, 비밀리에 글을 보내 백제를 속이도록 했다. 이에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지어 도망하는 척하고 백제로 갔다. 자, 도림이 평양에서 백제로 왔답니다. 여기 있죠. 자, 당시에 백제왕 근계루가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근계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했다. 도림이 대궐문에 이르러 제가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상당한 묘수의 경지를 알고 있으니 왕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왕이 그를 불러들여 대국을 하니
과연 국수였다. 왕은 마침내 그를 상객으로 대우하고 아주 친하게 여겨 서로 늦게 만난 것을 한탄했다. 도리미 하루는 왕을 모시고 앉아 말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왕께서 저를 멀리 여기지 않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왕을 다만 한 가지 예주로 보답했을 뿐이고 아직 털끝만한 이익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 말씀 올리려니 왕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게르왕이 말했다. 말해봐라 이 새끼야. 만일 나라에 이롭다면 이는 선생께서 바라는 것이다. 선생에게서 바라는 것이다. 자, 도림이 말했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 언덕, 강,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지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갚지 못하고 다만 받들여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또한 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기세와 부유한 치적으로 남들을 놀라게 해야 할 것인데 성곽은 지어지지 않았고 궁실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왕의 해굴은 들판에 가매장되어 있으며 백성의 가옥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니 이는 대왕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말했다. 게르왕이죠.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에 왕은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해 흙을 쪄서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대사를 지으니 대사는 큰 절이겠죠.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웅리하는 뭔지 모르겠네요. 웅리하에서 큰 돌을 캐다가 강 이름인데 관을 만들어 아버지의 해골을 장사하고 사성 동쪽으로부터 숭산 북쪽까지의 강을 따 둑을 쌓았다. 아무튼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해 나라는 누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도림이 텨텨에서 장수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장수킹이 기뻐하며 백제를 치기 위해 장수들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근계루가 이 말을 듣고 아들 문주에게 말했다.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해 간사한 사람들의 말을 믿다가 이렇게 되었다. 백성들은 쇠잔하고 군대는 약하니 비록 위급한 일을 당해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해 힘써 싸우려 하겠느냐.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하지만 네가 여기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으니 난리를 피해 있다가 나라의 왕통을 잇도록 해라. 문주가 곧 목현만치란 말이 나오죠. 목현만치란 사람, 요 사람 재밌는 사람인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문주가 곧 목현만치와 조미걸취, 요거는 주석인데요. 목협과 조미는 모두 복성이다. 수서에서는 목협을 두 개의 성으로 불렀으니 두 개의 성, 목시하고 협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자, 목현만치와 조미걸치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때 고구려의 대로, 제우, 제증, 걸루, 고이, 만년, 또 제증하고 고이도 복성이랍니다.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자,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성을 공격한 지 1회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도망하여 나왔다. 북쪽 성하고 남쪽 성은 아마 하북 이래성과 하남 이래성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성 근처의 요새들인가봐요. 자,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도망에 나갔다. 고구려 장수 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왕의 낯에 3번 침을 뱉고서 죄목을 따진 다음 아차성 밑으로 묶어보내 죽이겠다. 걸루와 만년은 원래 백제 사람으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했었다. 자, 논화에 말한다. 초나라 명왕이 도망했을 때 운공 신의 동생 회가 왕을 시해하려 한다고 말했다. 평왕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므로 내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또한 옳지 않습니까? 신이 말했다. 지금 왕이 신하를 토지하는데 누가 감히 원수를 삼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하늘 같은 것이니 하늘의 명령으로 죽었다면 장차 누구를 원수를 할 것입니까? 걸루 등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는데도 적병을 인도해 전에 모시던 왕을 죽였으니 그 의롭지 못함이 심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오자서가 초나라의 수도 영에 들어가 초나라 평왕의 시체에 채찍질한 것은 무엇이냐 말할 것이냐 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양자 법원에는 이를 평하여 덕에 기반을 둔 행동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른바 덕이란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니 자서의 잔인함이 운공의 어짐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 설로 논하자면 권루 등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3위에요. 진상화신앙, 전지왕, 구이신앙, 비유왕, 계로왕이고요. 계로왕의 말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일단 계로왕은 일단 그 계로왕 이전에 비유왕 있죠. 비유왕 때 이미 고구려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성을 쌓았던 거죠. 평양에다가 수도를 만든 거죠. 국내성에서 평양서로 왔으니까 평양이면은 훨씬 이제 백제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신라하고도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미 비유왕 때 고구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일종의 동맹 비슷한 것이 형성됐다는 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로왕 말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가 직접 백제를 많이 공격했다는 기사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근데 삼국사기가 예를 들면 이제 호태왕 때 남정에 대해서 전부 다 누락시켜 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사들, 전쟁 기사들이 많이 누락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계로왕이 비유왕 때부터 계로왕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백제는 고구려에서 한강 혹은 이제 동쪽에 이제 동쪽으로 쭉 내려간 충주로 내려가는 그런 길들에서 아마 압박을 받고 있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계로왕이 이제 한가하게 바둑 두다가 나라를 기울여서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난 좀 많이 부당한 평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서 사실 이제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는 건데, 계로왕은 실제로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북위에다가 사진을 보내가지고, 북위 오랑캐 새끼들 있잖아, 오랑캐 새끼들한테도 사진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고구려가 우리를 죽이려 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거나 사세 판단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게 장수왕이 이제 한성으로 내려오기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472년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공격하는 거지. 그때까지 사신은 보내놓고 계로왕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3년 동안 허송세월 하면서 이제 바둑판 만들고 있었다 그런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통일된 행동으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도림 1화 있죠. 도림설화. 요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설화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림이 나라를 기울게 한 게 아니라, 만약 도림이 있었다 그러면은 도림은 백제가 기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 계로왕이 그래서 이제 멍청한 암군이라거나 폭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폭군이 아니었다 그러면, 애초에 폭군이었다 그러면은 그 외교적인 해결책 일종의 대리섬, 예를 들면 차도살인 그런 걸 계획했을 리가 없는 거죠. 백제는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예성강하고 임진강, 뭐 멀리 본다 그러면 한강까지 요 방어선들을 최대한 사수하려고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엔 장수왕 때 누적된 국력 차이로 인해서 쭉쭉 밀려버리고, 계로왕이 바로 이제 한성에서 잡혀 죽어버리고, 아차산은 여기에요. 아차산은 여기 우리가 아는 그 광진구 쪽입니다. 요 북쪽입니다.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네. 아산성 여기 있네. 아산성 여기입니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주왕,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웅진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구나. 아우씨, 멀리 내려갔구나 진짜. 웅진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그걸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로왕 때 한성 백제가 망하고, 결과적으로 웅진 백제가 웅진으로 내려가서 백제가 이제 그때까지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던 마한 남부 지역을, 요 지역 있죠, 그죠? 마한 남부 지역을 행정 통치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있었는지 백제 무왕쯤에 이르면, 무왕이나 이제 그 의자왕 때 이르면 신라를 이제 멸망 직전까지 밀어붙일 정도로 다시 또 강성한 국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김부식이는 되게 삼국사기를 지었으니까 삼국사기에 입각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계로왕을 비판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아 그래, 여기 김부식이 비판은 계로왕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여기서는 걸로 같은 놈들에 대한 비판이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쩌다 도림이라를 적어놓은 게 이제 김부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는 도림 같은 그런 사람이 그 개입할 정도로 백제가 그렇게 많이 그런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추측할 만한 게, 우리가 보통 백제 전성기라고 본다 그러면 근초고왕 때를 의미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읽었던 제2 권제 그 백제본기 제2에 나오는 그런 왕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백제본기 제2도 그렇고요 3도 그렇고 백제 왕계가 계속 자주 바뀌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 어딥니까 삼국사기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적혀있지는 않은데, 혹은 그게 되게 적은데, 정황상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근초고왕 때 이제 탑을 찍었더라도 그 이후에 백제가 몰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왕이 빨리 바뀌고 많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귀족들의 힘이 많이 커지고, 그리고 귀족들의 힘이 커진다는 건 사실 이제 고대 국가가 지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국력을 많이 깎아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백제가 몰락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현만치 얘기는 아직 안 드렸는데, 목현만치만 좀 빼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목현만치가 요때 당시에 한성에 있어서 문주왕을 남쪽으로 대피시켰다라는 걸 보면, 어쩌면은 요때 당시에 왜군들 있죠, 왜놈들, 여기는 왜놈들도 아마 그 계로왕의 요청으로 아마 그거를 막으려고 한성에 주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현만치가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러면 백제본기 제3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방금 이제 계로왕이 죽을 때 문주왕을 남쪽으로 도피시켰던 목현만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현만치.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서, 일본서기에 보면요 목만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현만치, 목만치. 이건 되게 비슷하죠. 한자도 똑같거든요. 협자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한자가 그러니까 협자가 있든 없든 어쨌든 똑같은 사람을 본다 그러면, 목만치가 그럼 일본석에 나오는 그러니까 목현만치가 바로 일본석에 나오는 목만치인가 그래 볼 수 있겠죠, 그죠? 목만치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아씨 있죠, 소아. 그 일본의 그 대표적인 권신이었던 소아씨의 시조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럼 이 목만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본석에 보면 그 목만치 아빠는 목라근자라는 사람입니다. 목라근자가 누구냐, 신공황후기에 보면은 근초공황하고 신공황후가 같이 이제 근초공황하고 신공황후가 같이 이제 마한 남부 지역을 그 군사적으로 정복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백제 측 장군으로 나오는 게 목라근자인데 목만치 아빠인 거죠.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아들 헬미가 목만치라는 거야. 목만치가 일본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백제하고 백제하고 이제 외놈들한테 그 사이를 오가면서 계속 정치하기도 하고요. 전지왕 앞에 이제 전지왕이죠. 일본서에서는 직지왕이 나오는데, 전지왕이 죽고 나서 구이신왕이 즉위했을 때, 구이신왕이 되게 이상한 왕이었잖아. 왜냐하면 구이신왕이 이제 즉위기하고 졸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8년 동안 뭐 했느냐 는 거잖아요. 즉위했을 때 일본서기에는, 즉 구이신왕이 즉위했을 때 국정을 목만치가 장악하고, 왕후 있죠, 왕후. 태우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이신왕의 와이프가 아니라 전지왕의 와이프하고 밀통했다고 해요. 거기 일본서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밀통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서기에서는 응신천왕이 목만치를 소환했다고 했는데, 계로왕이 죽을 때 백제에 다시 또 목만치가 와 있었던 걸 보면, 아마도 이제 외놈들이
그 어디에요? 한성이 와 있거나 아니면 그때 그냥 목만치만 이제 그 백제로 와 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만치나 목현만치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가 거의 없어서, 특히 이제 이런 영상 매체로는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본 서기 할 때는 정작 얘기 안 했었었는데, 아무튼 그 일본 서기에는 그래서 뭐 그 목만치 요런 관련 기록들을 보시면, 응신천왕기를 보시면 일본 서기에 이런 얘기를 자세히 아마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일본 서기에는 이제 백제사 얘기 중에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보시면서 어떤 얘기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이걸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3입니다. 진사왕, 아신왕, 전지왕, 구이신왕, 비유왕, 계로왕입니다. 제4는요 문주왕부터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한성백제가 끝나고 웅진, 여기 웅진이 쪽이죠. 웅진에서 백제가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 건부터는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방송은 매주 월요일날 9시에 돌아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